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대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당원이 5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54.5%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표율이 한 70%까지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70%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많으면 6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일단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쭉 치고 올라가서 뭔가 일강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면서 점점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홍준표 후보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정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예 누가 뛰어나게 앞서가면 사실은 포기하거나 이렇게 많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첫째 이유가 된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번에 대선의 본선도 사실은 박빙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은 후보를 내가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인물론 하나로만 볼 거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본선 경쟁력이 누가 세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인물적으로 선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하면 그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더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표를 더 던지는 그런 성향도 일정 부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60%대 예상하셨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이번에 투표율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70%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 60%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지금 표현을 좀 한다면, 초반 서풍이 후반 동풍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풀이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초반 바람이 확실히 불었죠,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냐 바람이냐 했을 때 이번에 초반에 확실히 바람이 분 거예요. 그 바람을 주도한 것은 역시 신규로 입당한 MZ세대 그리고 개혁 보수 진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통적인 이 당원 기반, 조직 기반으로 했던 후보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총동원령 내려졌을 겁니다, 이미. 각 그 캠프 진영에서. 네. 어떤 후보 진영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강 짐작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제 기존 이제 당원들, 좀 약간 고령층의 이런 분들, 이분들도 이 투표에 대한 열정이 또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충성도가 높은 분이고,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대통령 될 당시에 낮 시간 동안에 젊은 층이 투표 많이 해서 이거 좀 어렵대더라 하니까 막 그 오후에 나가셔가지고 투표 시간 지나서도 줄 서서 투표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죠. 예, 고령층이 또 그런 또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초반은 지금 이제 모바일 투표 방식이고 후반에 이제 ARS 방식인데, 초반 방식은 젊은 층에 좀 익숙해요. 고령층은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후반에 이제 지금 하게 되어 있는 ARS 방식은 고령층이 좀 접근성이 좀 쉬운 그런 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후반으로 갈수록 뭐 TK 또 고령층 그쪽 투표율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원 투표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있는데, 높은 당원 투표율에 이 대선 주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60% 넘으면 내가 압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자신의 득표율이 치솟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긴 한데 누구 말이 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반 바람을 이제 주도한 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편입된 그 MZ세대나 개혁보수 성향의 당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준표 후보를 혹시 지지하는? 아니요. 홍준표 오히려. 후보보다는 오히려 유승민이나 원희룡 쪽에 이제 아마 선호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득표를 더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반에 불 동풍이라는 거죠. 예, 이 조직 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조금 유리하다. 그리고 고령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TK 기반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격차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좀 약간 살짝 우세 승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뭐 유승민, 이제 원희룡 후보도 득표를 많이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뛰어넘는 정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원 투표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일단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를 했더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33으로 그야말로 3강 체제 비슷하게 갔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 새로 유입된 그 23만 명의 신규 당원들 이 표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변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지금 23만 명쯤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 절반이 20, 40대다. 이러면 20대, 40대 대 60, 70대 약간 세대 대결로 이루어져서 이 결과가 결국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물론 조직을 동원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20, 30대나 새로 들어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계기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통적인 지지층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막 동원을 시키지 않겠어요? 만약 동원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걸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종훈 평론가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은 윤승민, 원희룡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본인 표가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또 우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라는 두 분의 후보를 찍고 싶어요, 마음에. 네. 근데 내가 찍는 것이 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차선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한테도 기회는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 30대나 MZ세대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은 후보들끼리 합종 연행까지 한 건 아닌데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약간 그런 선호도에 따른 다른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잠깐 주셨는데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물론 2030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이 가장 많은 게 당원들이다. 그래서 딱히 크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유 후보나 이제 원 후보가 그 기존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더 득표를 하겠으나, 과연 두 사람의 득표율이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를 압도할 정도, 능가할 정도가 과연 되겠느냐,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당의 주력 부대는 친박 성향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5060 이상.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표심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분석을 이제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을 했던 보수 지지층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그 사실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는 그런 극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런데 유효한 득표율을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그 원희룡 후보를 그 지지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런 의견이셨던 예.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 누가 나오는 게 더 유리할지 곰곰이 따져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대체로 분석은 다 윤석열 후보를 조금 더 나은 대항마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후보 다 전략적으로 그게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모습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실언도 그렇고 전두환 씨 옹호하는 망언도 그렇고 이런 발언들하고 또 최근에 또 마지막 토론에 개식용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과연 이분이 준비가 돼 있느냐. 검찰에 있다가 와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불안감이라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는 불안감을 그렇죠. 말씀드려요. 네. 국민들이 보는 불안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 고발사주 문제 때문에 수사받고 있고 또 본인의 부인과 장모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좀 더 쉬운 상대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의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리지만 화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능력 다 뭐 좋고 상관없고 일단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화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그렇게 쉽게 안 빠진다고 보여져요. 이런 실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분이 본선에 나오면 정책적 부분을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말을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뭐 선거에 나와서 많이 조심을 하시던데 발언하시면서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부분도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쉬운 후보다 뭐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질문 이종훈 평론가께도 드려볼게요. 네. 민주당에서 어떤 셈법을 좀 노리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라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 순위를 좀 매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홍준표, 2. 윤석열, 3. 원희룡, 4.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운 후보고요. 정책 문제. 정책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그러면 굉장히 격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상대인 건 분명하고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얘기하면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로 믿질 않는데 그게 사실은 속마음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발언이에요. 그 발언이 그런 거고 홍준표 후보가 프레임을 짜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극우 성향인데다가 공약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과거 회귀적인 거예요. 뭐 고시제 부활, 뭐 정시 부활,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공략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만 해도 그런 공약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부터 묻고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걸기 시작하면 그쪽이 훨씬 더 소구력을 가지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가 제일 쉽고 네. 그 다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홍 후보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게 논리의 문제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민의힘 쪽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아서 본선에 내보낼 때는 이성적인 판단의 단계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성이 굉장히 몰입이 돼 있는 거고 무조건 윤석열로 가서 지지층이 하나가 그냥 있는. 문재인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이 심리라는 최 교수님 거죠. 아까 말씀하고 예, 싶었던.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응징 심리. 이제 그건 거죠. 그러면 본선에서 토론해도 그 토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죠. 근데 중도층마저도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 몰입하거나 동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런 바람은 사실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이 토론 과정에서 별로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본선에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올라간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제주도지사 과연 잘했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유능 대 무능 프레임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은 잘했다. 자, 그런데 원희룡은 과연 잘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캠프 쪽에서 써먹었던 프레임이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 상대로 해서 무능한데 나는 유능하다. 이 프레임인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먹혀들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